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오늘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뭐 엄청 좋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죠.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거는 어디 가서 욕먹을 소리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고, 아마도 이제 몇몇 기리분들은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 기릿의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요즘 주변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다닙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을 좀 매도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더 좋을 때 아닐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다니는데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사실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년 내내 미국 증시가 많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항상 오름이 있으면 또 떨어짐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미국 증시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그런데 그 반면 국장 올해 엄청나게 빠졌죠. 전 세계 1등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게 다 돌고 돌죠. 많이 빠졌으면 또 많이 급등했던, 그리고 특히 코스닥은 짝수회 때 죽순 다음에는 홀수회 때 대박을 터뜨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자면은 지금은 미국 증시를 팔고 한국 증시를 살 때 아닌가, 요러한 질문을 하고 다니는데요. 아니 길이, 그런데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 앞으로 더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닌 미국 내에서도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등에서는 내년 달러 약세를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말까지 지금보다 6%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100% 맞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 5% 정도 하락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70원 정도 하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350원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그렇게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달러 강세가 정말 강해졌는데, 막상 대통령직을 시작하면은 1월 말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마도 기름들 다들 아실 겁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국장은 강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그냥 원화로만 바꿔놔도 5%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말 그대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 증시에서 5% 먹었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5% 떨어지면 사실 또이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한국에만 들고 와도 이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올해 약했던 국장은 내년에 강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미국 주식하는 거 반 정도 잘라서 올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달러랑 코스피의 한 25년 정도의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별로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한번 겹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겹쳐보면은 이렇게 진하게 나와 있는 게 달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하게 나와 있는 게 코스피 차트인데, 딱 보니까 뭔가 반대되는 느낌이다라는 게 느낌이 오죠. 여기 보시면은 달러가 급등할 때 코스피는 떨어지고, 달러가 잠잠해지니까 코스피는 올라가고, 그리고 그거를 뭐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이게 올라가고, 요게 올라가면 요게 떨어지고, 아마도 기름들도 뭐 맨날 맨날 하루하루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확실히 환율이 떨어지면 코스피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 환율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코스피도 이 정도면은 코스닥은 더 곱하기 한 1.5배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길이, 근데 코스피랑 코스닥이 내년에도 만약에 죽쓰면 어떡할 거야? 어 가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 중 하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시각이 아니라 NH투자증권의 시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탄핵 투표가 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까 한번 봤더니 NH투자증권의 전망에 따르면은 새 정부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한국의 불황 우려, 내수두나 트럼프 정부 출범 등의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답답한 게 풀린다라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내수 부양책이나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항상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어떤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코스피의 본격적 상승은 지금이 아니라
트럼프의 행정명령, 미국의 달러 강세와 기업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등에 따른 반영이 마무리된 이유인, 그러니까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그때부터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며,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기대하지 말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한국 내수주나 중소형주를 주목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NH투자증권이 봤을 때는 내년 봄 정도가 되면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의 주간 일정 어떤 것들이 있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FOMC가 기다리고 있죠. 현지 시간으로 17일에서 18일 FOMC가 개최될 예정으로, 페드워치는 지금 현재 무려 96%로 0.25 인하 확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인하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18일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바로미터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반도체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혹자는 BOJ 금융정책회의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 여기서 뭐 인하가 나타나면 증시가 급락한다, 요렇게도 말씀하고 있긴 한데, 일단 그렇게 될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 확률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악재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제 연해진다는 걸 기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일에는 국내 밸류업 지수 특별 변경, 미국 11월 PCE 발표가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 뭐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 1억보다 2억이 가까워진 시대가 열렸어요. 1억 5천을 돌파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신고가 낸 지 11일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기준 비트코인이 3% 정도 상승하며 10만 5천 달러를 넘어섰고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은 지난 10년 동안 크리스마스 직전 주에 10번 중에 7번이나 상승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뭐 답안지 보면서 시험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매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다른 코인도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장인 트럼프, 사실 뭐 미국 대장이 전 세계 대장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대장이 밀고 있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이렇게 끝나지는 않겠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나스닥 100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상승 중인 가운데 코인의 진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편입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비트코인 투자 기업으로 취급받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나스닥 100에 편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팔란티어와 엑선 엔터프라이즈가 편입되며 SMCI와 모더나, 일루미나가 편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변동된 지수는 23일 증시 개장 전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미국에서도 이러한 패시브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 엑소원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친구들이 더 올라갈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공모주가 대박을 쳐냈습니다. 전자 광고판 기업 벡트라는 기업이 오늘 상장했는데요. 경쟁률 좋고 시가총액도 낮아서 우리는 청약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 결과 150% 상승을 해주면서 균등 기준 4만 원 정도의 수익을 우리에게 줬죠. 아마도 청약하신 분들은 그래도 야, 오랜만에 공모주로 많이 먹어봤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같이 상장한 MNC 솔루션은 방산주인데요. 지금 시국에 방산주는 힘이 없는 걸 또다시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공모주가 어느 정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청약하는 파인메딕스, 이거는 꼭 청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보자면 벡트, 오늘 대박친 기업이 바로 벡트죠. 자, 요 친구와 파인메딕스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자, 벡트 같은 경우는 기간 경쟁률이 960대 1, 참여 건수 2,000건, 파인메딕스는 1200대 1, 참여 건수 2000건으로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의무 확약 3.1%, 2.7%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맞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낮죠. 예상 시가총액이 벡트는 534억이었고 파인메딕스는 569억,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예정치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 오늘 벡트가 좋았던 이유는 뭐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쟁률이 좋은데 시가총액도 낮다. 그거를 똑같이 파인메딕스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파인메딕스 청약을 안 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꼭 청약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는 끝났다라는 시각이 분명 등장하는 지금입니다. 그러나 대신 증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폭발적 이익 성장이 이제 시작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 얼마인가? 4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전 고점이죠. 그리고 그 근거는 글로벌 자주포 50%를 차지하는 K9을 생산하고 있고 이 외에도 여러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품군을 바탕으로 앞으로 3년간 실적이 이미 담보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 전쟁이. 트럼프가 강제로 막 끝내려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보통 주식이 오르려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하지만 전쟁이 잠잠해지게 되면은 지금보다 방산주의 가치가 더 높아지기는 조금 어렵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어차피 이 전쟁에 대한 무서움은 다들 알았기 때문에 방산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현상 유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상 유지를 하는 기업이 과연 과거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저는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게임주의 하나가 악재가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펄어비스라는 주식의 악재가 등장했는데요. 붉은 사막의 출시, 기대작으로 불리는 붉은 사막의 출시가 내년 4분기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지다 보면은 당연히 기대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코로나 때부터 나온다 했던 도깨비도 26년에 나오기로 했다가 이제는 27년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는 최근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키움증권의 목표가를 46,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면 그때 다시 건들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붉은 사막 결국은 출시할 거니까요. 다음입니다. 유리기판주가 오랜만에 상승을 해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유리기판 관련주의 상승인데요. 바로 브로드컴이 금요일날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브로드컴은 AI 관련 매출이 급등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아니 길이 근데 왜 유리기판이 올랐나요? 하고 봤더니 브로드컴에서 유리기판을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참고로 유리기판은 26년 개화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볼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한국을 찾는 일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 비자 발급 통계를 보면은 2014년 10월에 취업 비자를 받은 일본인은 한 명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올 10월에는 10년 지난 지금은 2,100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긴 이유가 뭔가? 바로 임금 수준이 비슷해진 영향입니다. 2002년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월 평균 임금은 179만 원이었지만 22년, 20년이 지난 지금은 399만 원으로 2배 넘게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일본은 같은 기간 385에서 379로 오히려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엔화 가치도 떨어지면서 매력도가 상승했으며 또한 일부 직종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술 수준이 더 낮다고 여겨 취업을 고민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취업 테크를 타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일본에서 일을 하다가 야 한국이 돈을 많이 준대 거기가 기회가 더 좋대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면서 한국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테슬라가 내년 상반기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델 Q라고 불리는 이 차종은 소형 해치백으로 전장은 4m가 채 안 되고 주행거리는 500km 정도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해치백은 도로가 좁은 유럽에서 선호하는 것인데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비아디를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차량 가격은 약 5,300만 원, 그리고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4,300만 원, 그 정도 가격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과연 모델 Q는 얼마나 잘 팔릴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율주행 이야기도 당연히 봐야겠죠.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SOS, 랩퓨런티어 등 이러한 관련주가 나 뉴스만 뜨면은 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나타냈죠. 그렇다면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나 봤더니, 지난 13일 트럼프 인수위원회가 자율주행 사고 보고 요구 조항 폐기를 원한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서 폐기라는 이야기가 진짜로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시세 분출이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매일 유업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많이 시끄러웠죠. 매일 유업의 멸균 우유에서 세척수가 혼입되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 우유가 시중에 유통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황을 봤더니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1초 동안 혼입되었는데 약 50개의 제품에 세척액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타나면서 메일유업은 하락 출발했으나 그럼에도 빠르게 잘 대처했다. 그리고 다행히게도 50개 제품에만 그게 들어가고 거기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정치 테마주 단순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뜨거운 섹터니까 흐름만 기록하기 위해서 적어요. 그러니 기르분들도 이미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고요.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갔구나, 요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락한 정태주는 이재명 테마주랑 한동훈 테마주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테마주는 최근 들어 많이 올랐는데 이제 탄핵이 실제로 눈앞에 보이자 본격적인 뉴스의 파라라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한동훈 같은 경우는 사퇴한다는 이야기에 급락을 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인터뷰가 나왔는데 포기하지 않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잠시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오늘 상승한 정태주는 누군가 우원식, 이준석, 홍준표 등이 있었는데요. 우원식 같은 경우는 위기 사태를 신뢰도 있게 넘기는 모습의 상한가. 그러니까 사실 TV에 가장 많이 나온 사람 중 한 명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이 만 40세가 되어서 대권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딱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홍준표 같은 경우도 한동훈이 사퇴하면은 다음은 누구냐,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올랐다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용 의료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용 의료 산업의 11월 수출액은 3.7억 달러로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19%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스킨 부스터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톡신이나 필러 이런 식으로 뭐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참고로 톡신은 미국 향이 좋다고 하고요. 필러는 일본과 대만향 수출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B금투는 이 중에서도 필러 사업에 주목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특히 필러의 대표 기업인 파마리서치, 요 친구의 수출 국가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추천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파마리서치의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